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10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먼저 이제 논문 소개를 가볍게 하고, 그다음에 웹인벤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준비한 논문이 일단 저희가 앱인벤터라는 프로그램을 새로 배울 것이기 때문에 이 앱인벤터랑 관련된 논문을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학회지에 실렸던 논문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석사 학위 논문, 2021년도에 나온 논문이 하나 있어서 그 논문을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논문 제목은 아래 화면을 보시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앱 인벤터 소프트웨어 교육 수업 설계 및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결국은 저희가 함께 하려는 앱 인벤터와 인공지능을 함께 다루고 있는 논문입니다. 먼저 논문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은 석사학위 논문이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논문의 틀은 잡혀져 있지만 그 안에 내용이 좀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연구자가 뭐 연구를 덜 했다가 아니라 일단 석사학위 논문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덜 썼다 정도면 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분야에서 거의 초창기 논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게 좀 있어요. 석사학위 논문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쭉 보시면서 이제 좀 부족한 게 눈에 보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점을, 아, 이런 거는 이런 점으로 채우면 되겠구나. 아니면은 이런 앱 인벤터를 앞으로 공부를 할 텐데 이쪽으로 내가 연구를 해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석사학위 논문이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좀 볼륨이 있죠. 그전 논문들의 볼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처음부터 좀 다시 보면은 어, 전체를 말씀드리고 하는 서론에서부터 좀 시작하겠습니다. 연구의 이제 필요성이고요. 이분이 왜 연구를 시작하였느냐에 대한 내용들인데, 앞에는 그냥 뭐 사회가 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좀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저희가 좀 중심적으로 분류한 내용을 보면은 피지컬 컴퓨팅의 집결체인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여러 센서와 구글 기반 서비스 등을 적용한 앱 어플리케이션 또는 인공지능 모듈을 장착한 새로운 I형 서비스 앱을 만들어 봄으로써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과 개념을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자기 효능감과 미래 일자리의 변화에 따라 소프트웨어와 관련 직업군에 대한 학습, 지속 의사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진로, 지향도 변화를 이끌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결국은 이 스마트폰이라는 거는 선생님들께서 뭐 다루셨던 카미봇이나 그 다음에 뭐 햄스터, 로봇처럼 이제 피지컬 컴퓨팅의 기본적인 센서들이 거의 다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어, 이용한다면은 굉장히 이제 효과적인 어플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이분이 이제 진로교육 쪽에서 좀 활동을 하시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로교육 쪽에서의 좀 학생들의 변화를 좀 알아보는 연구 목적을 설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내려서 연구의 목적을 보면은, 자, 이분은 뭐 진로 교육 중에서 나도 웹 프로그래머 과목을 신청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재 적용 및 개발 가능한 AI 기술이 뭐고, 그다음에 AI 기술로 활용하여 무엇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기술 개발과 적용에 있어서 필요한 윤리적 기준의 설립과 데이터 편향 제거의 중요성 등 AI 영역의 다양한 주제에 맞춰서 사실을 생성하셨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AI 융합 교육이나 AI 교육에 필요한 내용들은 다 넣으시려고 노력을 하신 게 눈에 이제 보였는데, 연구의 목적은 설정이 굉장히 잘 된 논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연구의 목적이 아쉬울 정도로 뒤에 연구 방법적인 부분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좀 있긴 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을 좀 채워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제 저희가 인공지능 융합교육에서 이제 이러한 연구 목적 설정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 자유학기제에서 좀 활동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정의는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연구의 효과도 읽어보시면 크게 문제없이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 이론적 배경에서는 뭐 다른 내용들은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앱 인벤터를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앱 인벤터 부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이제 세계적인 IT 회사 구글은 어려운 개발 언어를 몰라도 아이디어의 표현과 기능 구현의 자유로운 도구의 필요성에 따라 쉽게 스마트폰 앱을 만들 수 있는 앱 인벤터를 개발하였다. 그렇죠. 이제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사실 개발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하기에는 비전공자로서 한계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 해결하고 이제 아이디어, 그때 미술 교육에서처럼 아이디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이디어가 굉장히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이러한 측면에서 기술 개발의 부분에서 학습자들의 아이디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들이 점점 개발이 될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앱 인벤터인데 사실 이거는 학생들을 위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교사들을 위한 도구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이 앱 인벤터가 물론 막 엄청 쉬운 방법,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제가 연습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다른 파이썬이나 다른 개발 언어에 비해서는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구현하기 굉장히 편리한 거고 그 다음에 저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선생님들께서 잘 다루실 수 있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뭐 달에 어떤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맞는 뭐 어플이 생각보다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사가 직접 나한테 필요한 내 수업에 적절한 어플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 어플로 수업을 한다면은 그게 진정한 인공지능 융합교육,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앱 인벤터라는 기술을 제가 이 강의에 좀 접목을 시켰고요. 한번 저랑 몇 주 동안 공부 더 해보시면서 이 발음이 어렵네요. 앱 인벤터 프로그램을 좀 그래도 자유롭게 다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화면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별도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앱 인벤터는 타 블록형 프로그래밍 언어와 동일하게 디자인과 프로그래밍을 동시에 제작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물리적 주변 기기가 내장된 첨단 시스템 등 스마트폰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초등 같은 경우는 6학년은 그래도 휴대폰이 저희 학교 기준으로 한 3분의 2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6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중학교 가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수업을 하는 것도 나쁜 것 같진 않지만 또 학교 방침이 또 있으니까 그건 잘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앱 인벤터를 활용 가능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융합적, 복합적 주제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기반 학습, 문제 중심 학습의 방법으로 사용하여 학습 활동이 진행될 수 있다. 즉, 이 앱을 개발하는 과정 자체를 하나의 프로젝트화를 시켜서 뭐, 한 시간, 한 단위의 수업에서 해결을 끝내는 게 아니라, 몇 차시에 걸쳐서, 한 단원에 걸쳐서, 이제 그 단원의 종착지로서 어플을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교수학습 접근인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일상생활 속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분석하여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코딩 역량을 발현 해결책을 키워줄 수 있다. 즉, 문제 해결 역량. 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일상생활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역량을 키워준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앱 인벤터에서 제공하는 머신러닝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실제 머신러닝 과정을 배우고 자신만의 머신러닝 모델을 제작해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앱 인벤터의 교육적 효과를 저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뭐 인공지능은 저희가 지금까지 많이 봤고 그러면 다시 3장 넘어가서 연구의 방법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연구는 6개 학급 학생을 3개 반으로 묶어 한 묶음은 실험 집단으로 60명, 나머지 묶음 비교 집단으로 64명으로 선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가 절차가 진행이 됐고, 자, 본 연구의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실험 집단은 인공지능 내용을 중심으로 대면 수업을 실시하셨고요.
비교 집단은 알고리즘 내용을 중심으로 대면 프로그래밍 수업을 실시하셨다고 합니다. 즉, 똑같이 프로그래밍 수업을 했지만 한쪽은 인공지능 중심, 한쪽은 기존의 알고리즘 중심으로 수업을 하셨고요. 그 두 집단을 비교해봄으로써 이 인공지능이 들어갔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신 거죠. 최근에는 이런 연구 스타일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예전에는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을 비교할 때, 실험 집단은 어떤 특정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집단은 특정 수업을 안 하는 수업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처치를 들어갔고, 다른 처치가 들어간 거죠. 다른 처치가 들어갔을 때, 어느 쪽이 좀 더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연구 윤리 측면에서는 이제 좀 큰 차이가 없었고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연구 윤리가 많이 어긋나는 연구들 같은 경우가 교육력 제고라는 현재의 서울시 교육청 승진 시스템을 좀 아실 거예요. 교육력 제고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제공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보고서의 형태로 내서 뭐 승진 점수랑 관련이 있는 제도인데, 이게 이제 뭐 다 괜찮지만 문제가 있는 게, 학생들을 수단화한다라는 어, 말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연구 윤리 측면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을 설정할 때 실험 집단에게는 1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 거고, 비교 집단에는 그것과 관련된 그 어떠한 프로그램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차이를 비교하는 거죠. 이제 예전에는 이런 형태의 논문들이 정말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런 형태의 논문들을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을 구성하셔가지고 논문을 쓰실 때, 이제 그런 윤리적인 측면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교육력 제고에서는 사실 그런 논의는 교육청 내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냥 대표적으로 석사학위 논문이나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이러한 윤리적인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논의가 좀 활발히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행 절차는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결국 이분은 나도 앱 프로그래머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 설계는 뭐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줌 수업을 최소했다 뭐 등등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을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중심으로 나누어서 고민을 했다. 그다음에 수업 설계는 첫 번째 교수 목표가 블록형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익히고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윤리적 기준의 설립과 데이터 편향 제거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학습시켜 AI가 앱 프로그램에 미치는 특성을 반영된 주제로 실제 사용 가능한 앱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인공지능의 원리를 이해하고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 위주 예제와 인공지능 적용 예제를 나눠서 지도하였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쭉 내려서 뭐 학습 설계 쭉 보시면은 뭐 8차시의 수업을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주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제가 부록 부분에서 한번 지도안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이 사용하셨던 학습 자료로는 AI for Oceans라는 code.org에 나오는 머신러닝 프로그램인데, 이건 제가 제 박사학위 논문에도 들어갔던 내용이고요. 결국 이 학습을 통해서 이 연구자는 데이터의 개수가 충분해야지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 정확하게 데이터와 결과값을 넣어줘야지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 등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설계하셨고요. 그 다음에 퀵드로, 오토드로우 저희가 했었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머신러닝 포 퀴즈까지 들어간다. 그래서 이쪽은 좀 인공지능에 대한 제반적인 설명을 학생들에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 인공지능 기술들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의아해 했던 거는, 이분이 이게 학생들이랑 만든 이제 어플의 수업을 위한 이제 동기 유발인데, 좀 보면서 이게 중학교 1학년이 이게 동기 유발이 될까?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거 6학년 보여줘도 애들이 안녕자두야 한 것 같은데, 안녕자두야 보면서 이거 애들이 별로 공부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중학교 1학년에 이거를 뭐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쭉 이제 보시면 되는데, 결국 이제 이분은 웹툰을 좀 만드셔가지고 문제 상황을 이제 학생들에게 제시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 학생들이랑 만든 어플은 SOS 앱 만들기, 알림장 앱 만들기, 이야기 앱 만들기, 레시피 앱 만들기, 이 네 가지의 주제로 크게 이루어져 있고요. 8시간 동안 이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결국은 중학교니까 45분의 수업 시간일 텐데 45분 동안 이런 어플들을 하나씩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기본적인 기능만 학생들이 안다면은 정말 이제 짧은 시간에 인공지능을 좀 맛볼 수 있는 어, 기술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면에서 선생님들께서도 여건이 되신다면 학생들이랑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여건이 안 되신다면은 선생님들께서 직접 만드신 다음에 학생들에게 이제 알려주시는, 그러니까 대표 실험처럼 알려주시는 방법으로도 좀 충분히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분이 한번 보시면은 제 학습 목표 SOS 앱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의 대표 기능인 전화, 문자, 위치 센서를 활용한 앱을 만들어 보고 데이터 형태 단위의 변수에 대해서, 특히 아직 선생님께서 안 배우셔가지고 여기 나온 용어가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대부분 비슷비슷해요. 변수도 이제 파이썬에서 저희가 배웠었고, 그다음에 밑에 뭐 리스트, 뭐 지도 학습, 뭐 이런 거 다 배우셨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이분은 어플이 이제 각 주제별로 학습 목표를 이제 기본적인 내용적인 측면과 이제 인공지능 기술적인 측면으로 함께 이제 제시를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변수 배울 거다. 그다음에 알림장 앱에서는 저장 삭제할 수 있는 거랑 그다음에 뭐 리스트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야기 봇에서는 감정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간단한 대화 가능한 챗봇 앱을 만들어 본다고 하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사진 촬영에서 식재료를 AI가 인식해 재료별로 알맞는 레시피를 소개해주는 어플을 만들어 봄으로써 뭐 지도학습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내용 설명만 들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중학생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저와 함께 배워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수업 내용을 보면은, 자, 그림 3-10과 같이 순서도를 그려 전체 기능을 모듈 단위로 제작해 보면서 알고리즘의 체계와 데이터 단위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3-10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이게 3-10인데, 이렇게 알고리즘을 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어플을 구성을 해야 됐구나. 즉 UI를 짠 거죠. 이렇게 짜면서 학생들에게 좀 컴퓨팅 사고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고, 학습자들에게는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여 컴퓨팅 사고력의 하위 요소인 자료 분석, 추상화, 자동화 능력 형상들이라고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쭉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사용된 뭐 컴포넌트고요. 컴포넌트 용어는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쭉 넘겨서 여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별 어려운 게 아니고 뭐 줌에 대한 설명, 나 어떻게 수업했다, 수업 방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소프트웨어 관련 진로 지향도 검사 도구인데 저희가 뭐 진로 교육 전공은 아니니까 이 부분 넘어서고요. 네, 바로 연구 결과 보시면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앱 만들기 실습을 해보고 프로그램이나 인공지능에 대하여 새롭게 알게 된 사항을 작성하세요. 학생들에게 연구 결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쭉 적어보게 했는데 사실 이렇게 모든 것을 논문에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 적을 필요가 없고 그냥 이 중에서 의미 있어 보이는 것을 따로 떼서 그냥 인용을 한 다음에 리뷰를 하는 것이 좋지 이렇게 다 제시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블렌디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온오프라인 함께 한 건데 이것도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까다롭지 않아서 그다음에 학습 과제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뭐 진로 지향도 영향을 얼마나 미쳤냐 하는 거 이제 아까 그 두 집단으로 비교해서 이제 했던 건데 그냥 간단하게 티 검정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효과가 있냐 없냐 라는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이걸 어떻게 수업에 적용하는지가 더 어,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논문 쓰실 때 논문의 형태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하실 때 이 논문이 그래도 석사학위 논문에서는 그래도 틀 자체는 잘 갖춰진 논문이기 때문에 한 번쯤 참고하시면은 좋은 논문인 것 같고요. 이제 결론으로 넘어오시면은 뭐 결론에서는 뭐 엄청 길게 쓰셨어요, 결론을. 근데 이제 그 중에 저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모든 프로젝트를 실시한 인공지능 활용 중심 앱 인벤터 수업을 실시한 이제 실험 집단과 알고리즘 중심의 비교 집단 간의 대면 수업 시 실시한 수업 내용에 따라 소프트웨어 관련 진로 지향도의 차이점과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인지 변화, 그다음에 블렌디드 수업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고 위하여 실시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앱 인벤터 교육용 프로그래밍 교육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 실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앱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점, 작성한 프로그램과 실제 구현 시스템을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오류 발견 시 수정한다는 성찰 과정을 통하여 컴퓨팅 사고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 인공지능 모델링하여 이게 오타가 많죠. 실제 구동되는 간단한 앱을 제작하여 적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멀게만 느껴지는 인공지능 기술을 현실성으로 부여되어 말이 이상하네요. 기술을 현실성을 부여되어 스마트폰으로 제작해 보았기 때문에 흥미롭게 학습에 참여하고 몰입할 수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리셨는데 뭐 당연히 장점이 많은 논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굉장히 이제 인공지능 융합교육 분야에서 눈여겨볼 석사학위 논문 중에 하나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막 이제 앞에 제가 표시한 부분을 쭉 늘려서 이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록으로 넘어가면은 부록에 교수학습 과정안이 좀 있습니다. 교수학습 과정안 쭉 보면서 눈여겨볼 것만 좀 같이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수업은 학생들이 앱 인벤터를 처음 배워서 앱까지 만드는 수업이기 때문에 기능과 내용이 함께 들어가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보면 이제 제 뒤에 동영상을 보면은 이제 용어는 이제 바로바로 설명이 되실 거예요. AI 컴패니언 앱 설치하기, 앱 패키징, 앱 설치, 뭐 어플 추천하기 하면서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앱 인벤터를 위한 교육이고요. 이게 저희가 오늘 함께 할 내용과도 같습니다. 그다음에 2차 시에 들어가면서 이제 어플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 상황 보고요. 아이디어 구상하고 이 아이디어 구상한 거를 가지고 설계해서 이제 어플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전화 모듈, 문자 모듈, 설정 모듈을 만들어서 뭐 수업을 한다. 자,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수업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때 저희가 감쇄 진동했던 수업처럼 논문들에서 좀 코딩한 것을 보여주면은 더 알찬 논문이 될 텐데 그런 논문을 찾기가 생각보다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이러이러한 거 썼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어떻게 학생들에게 이 프로그래밍을 시켰는지에 대한 코드 공유가 거의 안 돼요. 그래서 한번 그 나름 선생님들도 그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여기는 이제 알림장 만들기 해서 뭐 자료 표현 수집하는 거, 개념 익히기 등등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금방금방 할 텐데 이제 해보시면은 되게 어렵지 않게 금방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어,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이해 가능한 논문이었고요. 한 번쯤 시간 되실 때 지금 바쁘실 테니까 지금 힘들겠지만 방학 때라도 한 번쯤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논문일 것 같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혹시나 뭐 진로교육이나 아니면은, 특별활동, 그 다음에 뭐 동아리 활동이, 있으시다면은 이 앱인벤터는 한 번쯤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동아리가 거의 없어진 상태인데, 동아리가 만약에 이제 가능한 상황이 온다면은, 뭐 인공지능 동아리나 앱 인벤터 동아리를 통해서 학생들이랑 1년 동안 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툴 중에 하나고요. 엔트리는 기본적으로 배우니까 이런 엔트리에서 좀 더 파생한 어, 형태의 프로그래밍도 굉장히 시기적절할 것 같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논문 소개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앱 인벤터의 기본적인 기능부터 저희도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